자, 갑 소유 부동산을 건물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했습니다. 근데 계약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만약에 불탔다면 원시적 불량이죠. 자, 이 불량에는 원시적 불량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불탔다면 후발적 불량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원시적 불량은 이거는 무효죠. 맞습니까? 무효. 자, 무효면 그러면 당사자 간에 아무런 법률 효과도 발생 안 합니까? 다시 만약에 뭐 이런 시험은 이런 문제 안 나오겠지만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이거는 법률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당사자 간에 아무런 무슨 법률 문제도 생겨날 여지가 없다. 이러면 X입니다.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도 반사적 행위 무효지만 반사적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가면 물법행위예요. 그럼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거 말고도 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체결 문제 이런 거 있죠. 그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체결 문제. 그런데 의리 말입니다. 명예 건물도 사고 싶어서 그 전에 흥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흥정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이쪽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더 좋아서 이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찍고 나서 보니까 이건 이미 불탔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쪽에 한번 전화해 보니까 이미 건물은 딴 데 팔았대요. 그럼 이 사람 믿고 있다가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잖아요. 이것도 손실 맞죠? 이 손실은 이쪽에서 배상해 주는 게 마땅하지, 그죠? 이런 책임은 뭡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러한 계약 체결에 과실이 있었던 사람은 과실이 없었던 상대방이 이 계약이 효력있다라고 믿었음으로 생긴 손해. 뭐죠 그게? 신뢰 이익의 손해. 이걸 배상해 줘야 될 책임 이거죠, 그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후발적 불능은 이거는 불능된 것이 채무자 이 사람의 과실이었는가 과실 아니었는가를 나누어서 과실로 만약에 불탔다면 계약하고 난 다음에 갑의 과실로 불태웠다면 이거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됩니다. 맞습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 중에서 이행 불능 책임, 이행 불능 책임이 되어서 바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죠. 그죠? 이때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 이익의 손해배상이죠. 자, 이게 불태우지 않고 제대로 넘겨줬더라면 이쪽에 생겨났을 이익 말입니다. 이걸 배상해 주죠. 원칙은 그래요. 그죠? 원칙은 이행 이익의 손해배상입니다. 과실이 없었다면, 자, 갑의 과실이 없었다. 갑의 과실 없이 만약에 이웃집에서 불나고 이게 옮겨 붙었다거나 주변에 산불 때문에 그게 옮겨 붙었다. 또는 지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무너졌다. 이러면 A한테 잘못 없죠? 그러면 A 채무가 소멸돼버리죠? A의 채무가 소멸돼버립니다. 이때는 채무가 소멸돼버리고 이때 쌍무계약이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채무도 이것도 같이 소멸돼버리죠? 상대방의 채무도 같이 소멸돼버린다. 그래서 이 건물이 불타버린 손실은 갑이 혼자 부담한다. 그죠? 이걸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 이렇게 말하죠?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 바로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바로 위험 부담 문제. 이런 문제가 있대요. 자, 불능에서 다시 원시적 불능과 허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요게 무효인데 다만 이런 문제는 생겨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신뢰 이익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과실로 불능되었는지 과실 없이 불능되었는지 따져서 과실로 불능되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행 이익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과실 없이 불능되었다면 그 채무가 소멸해요. 이때 쌍무계약이면 상대방의 채무도 같이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건물이 불타버린 손실은 갑이 혼자 부담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걸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 라고 말하지, 그죠? 바로 위험 부담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혼자 풀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OX. 자, 이거는 1번은 원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입니까? 자, 계약 체결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행 전이라고 그랬어요. 계약 성립 전 아니죠, 그죠? 이행 전입니다. 이거는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죠?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에서 이웃의 화재로 가옥이 불탔대요. 그러면 메이드인에게 과실 없잖아요. 그럼 메이드인의 채무가 소멸돼버리죠. 또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겠죠, 그죠? 위험부담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계약 당시에 이미 가옥이 이미 소실되었답니다. 이거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죠, 그죠? 3번에 계약 당시에는 이행 가능했지만 이행 전에 불능되었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 문제는 원시적 불능에서, 그죠? 원시적 불능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틀렸고. 4번에 메이드인이 술을 마시고 난로를 발로 차서 화재를 냈다. 좀 무모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불태웠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이행불능이죠. 그래서 이거는 채무 불이행 책임 문제가 됩니다, 그죠?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5번에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신뢰 이익의 배상 채무권이 발생한다가 아니고 발생할 수 있다. 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문장입니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항상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12번은 이거는 각자 한번 해보시고 내용은 좀 쉬우니까 13번 그 보지 마세요. 그렇게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싶어서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14번도 뭐 여타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문장 OX. 자, 허위에 건조단 것 설정했대요. 이거 통정의 표시죠. 자, 우리 그전에 다 말씀드린 거지만 반사적 행위처럼 보이는데 우리 판례가 반사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한 거 있죠, 그죠? 반사적 행위처럼 보이는데 우리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근데 판례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한 거 있습니다. 두 가지 뭡니까? 그죠? 통정 허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하고, 통정 허위 표시하고 명의신탁하고. 물론 이게 무효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사회적이어서 무효가 아니고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지, 그죠? 부동산 실명법은 강행법규죠, 그죠?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입니다. 요거는 108조 1항에 108조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조문 때문에 무효고, 반사회적이어서 무효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자 한번 OX 해보세요. 자,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 자, 이거 쉬운 말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 쉬운 말로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이거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제3자에 대해서든 자기들 사이에서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내용이 반사회적이면.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동기의 불법은 법률행위에 표시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라고 본다. 표시되지 않는 한 유효라고 본다. 이건 말이죠.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오답 10이 붙습니다. 자, 불법 동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동기가 불법이다. 자,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이러면 어때요? 자, 불법 동기인 법률행위 말입니다. 예컨대 도박 자금을 쓰려고 돈을 빌리는 계약했다. 이거는 불법 동기 맞죠? 도박 자금을 쓰려고 돈을 빌리는 계약했을 때 그 돈 빌리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그게 원칙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불법 동기를 표시했든지, 자, 나 도박 자금을 씁니다 라고 말했든지 동기를 표시했든지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죠? 상대방이 이걸 인식했을 때 이때는 무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표시 안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맞습니까? 표시 안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제3자가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장은 조금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표시되지 않는 한 유효로 본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표시되지 않았어도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X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이 출제되면 사람들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거고, 그러면 4번도 같은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불강력으로 인한 손해. 이것을 어느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계약도 계약 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문장이라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은 2번에서 이미 답 다 끝났잖아요. 그죠? 답 다 끝났으니까 밑에 안 읽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고민할 것도 없는데, 그죠? 확실하게 모르면 2번 이걸 갖다가 제껴놓고 그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4번에서 5번에서 시간 다 끌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쉬운 거라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일단 답은 2번인데 5번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우리 아까 갑의 건물을 파는 계약이었는데 지진 때문에 이게 건물이 다 붕괴되었습니다. 이때 이 건물 붕괴된 손실을 누가 부담한다 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자, 다시 지진 때문에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이 건물 붕괴된 손실을 누가 부담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자가 부담한다고. 그죠? 이 사람은 자기 채무는 면하지만 건물 대금 달라 하는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붕괴된 손실은 이자가 부담한다 라고 법에 정해져 있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팔면서 도장 찍고 난 다음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건 다 네 손실이다. 네 손실이다. 안 그러면 나 안 팔겠대요. 알겠습니다. 도장 찍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건 내 손실로 다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어때요? 약속하면 안 됩니까? 되지 안 됩니까?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래요. 그죠? 일단 도장 찍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건 처음부터 내 손실로 부담하겠다. 그러니 팔아달라. 라고 계약했다면 그러면 자기가 손실 부담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불강력적으로 생겨나는 손실을 어느 한쪽 당사자만 책임진다. 그 사람만 다 부담한다. 약속해도 괜찮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위험부담에 관한 법 조문은 이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맞습니까?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해도 괜찮아요. 그죠? 자, 그래서 5번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15번에 1번 지문에 반사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무효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 경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자, 무효 가지고 제3자 보고 이거 무효다 이런 얘기 못하는 거 뭡니까? 비진의 표시의 무효하고 허위 표시의 무효. 이 2가지 무효는 선의의 제3자 보고는 이거는 무효다 이런 얘기를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무효는 누구에게나 다 무효예요. 맞죠? 자, 반사적 행위로 무효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이거는 무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번 X고. 이번에 첩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불법 원인 급여. 즉 반사적 행위로 준 것은 반환 청구 안 돼요. 그죠? X고. 그 다음에 3번에 반사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자, 반사적 법률행위는 이거는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무효 중에서 추인 못하는 거, 추인해도 효력 발생하지 않는 거, 반사적 법률행위, 강행법 위반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그 다음에 원시적 불량의 법률행위. 이 4가지는 추인 100번 해도 안 돼요. 그죠? 추인 아무리 해도 효력 발생 안 해요. 그 다음에 4번에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은 소속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런 사규 또는 약정. 자, 어때요? 이렇게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반사적입니까?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X고. 자, 104조, 103조, 104조 나오는데 103조가 뭐죠? 이거 반사적 법률행위. 104조는 불공정 법률행위. 예? 아니, 예, 그 다음에
5번에 매도인이 그 부담할 양도세, 이걸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거 반사적입니까? 아니죠. 괜찮죠?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16번,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갑이 그 사정을 알고 있는 병에게 다시 팔고 이전 등기 해버렸대요. 자,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매매계약을 해놓고서 이 사정을 알고 있는 병한테 다시 팔아버리고, 자, 아기의 이 병에게 팔아버리고 이중매도죠. 이중매매 해버리고 이쪽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답니다. 자, 일단 이거 누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아기여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죠? 자, 1번에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의 합의뿐만 아니고 이전 등기도 필요하니까 병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게 1번에 동그라미 해버리고 뒷문장 잊지 말아야 돼요. 그죠? 자, 이제 병만이 이렇게 나오니까 또 혹시 병만일까? 자, 그럼 쉬운 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팍 찍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어설프게 알면은 또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다른 문장 읽다가 그게 또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래 틀려버려요. 자, 그 다음에 저기 4번 지문 보시면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사실에 대해서 악의인 이상 갑과 한 그 매매 계약은 이거는 반사적 행위로 당연무효다. 들린 말이죠? 병이 악이라도 괜찮죠? 그 다음에 5번에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만약에 반사적 행위로 무효이더라도, 자, 어떤 경우가 반사적 행위로 무효입니까? 그죠? 이자가 만약에 적극 가담했었다면 그러면 이게 반사회지, 그죠? 이런 반사적 행위로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그죠? 취득이 안 돼요. 자, 무효입니다. 그죠? 자, 계속 볼게요. 이더라도 병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선의로 또 과실 없이 양수한 정,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자가 이 등기가 무효면 이제 제3자 다시 정이 선이 무과실로 샀다 하더라도 이 사람 소유권 취득 안 돼요.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그죠? 공신이 없으니까. 자, 17번에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이전해줬습니다. 근데 을에게 이전 등기는 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병한테 팔아버리고 병한테 이전 등기했대요. 자, 다시 갑이 을에게 팔고 인도해준 거죠. 이쪽에다가 인도를 해주고 이전 등기 하기 전에 병한테 팔아버리고 병한테 이중 매도해서 이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말하지. 그죠? 그러면 병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병의 소유권 취득했어요. 2번 문장 보세요. 선의의 병이 제1매수인 을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이 을은 갑에 대한 선배채권 이걸 가지고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자, 이자가 이전 등기 받았으니까 소유자가 되었죠.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자가 소유권 이겨서 그 땅 내 땅이니까 나한테 넘겨라 라고 인도 청구를 했을 때, 자, 이 사람은 버틸 재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가야 돼요. 그냥 이쪽에만 선배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주권 행사하겠다. 천부당 만부당. 맞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을이 토지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25년 경과했다면 시효 취득할 여지가 있다. 어때요? 자, 우리 시효 취득 요건 한번 기억해 보세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사람 매수해서 인도받은 거니까 소유 의사 있는 자주 맞죠? 매수한 거니까 평온 공연 맞죠? 이제 25년 지났으니까 취득시 완성한 겁니다. 취득시 완성할 당시 소유자가 병이니까 이자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돼요. 맞죠? 그죠? 그러면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병이 만약에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을은 갑을 대비해서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에게는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대요. 어때요? 자, 이자가 병이 적극 가담했다. 자, 이자가 적극 가담해서 이게 적극 가담해서 매수했다면 이거는 반사적 행위로 물게 됩니다. 그죠? 이때 이 사람은 세 가지를 할 수 있죠. 이 경우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뭐 할 수 있습니까? 우선 갑을 대비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전 등기 청구해서 소유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한테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선배 청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선배 청구도 괜찮아요. 맞죠? 그죠? 이자가 지금 반사적 행위로서 이쪽에 손해가 있죠? 그죠? 그럼 불법행위입니다. 이쪽에다가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선배 청구해도 괜찮아요. 세 가지 어느 거나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4번 X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18번은 나중에 집에 가서 각자 해보시는데, 그런데 4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4번만 한번 해드릴게요. 매매 계약 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한다. 자, 갑의 소유 부동산을 을이 사는 매매 계약할 때는 몰랐습니다. 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자가 범죄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약을 이행해달라 라고 청구하는 게 이게 반사회적이냐? 판례가 결론 아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 강의할 때 이거 말 한 적도 없는데. 자, 우리 교재는 있습니다. 교재는 이제 한 차원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성식으로 좋은 답변입니다. 자, 판례 우리 교재 있는 판례인데 제가 아마 이제 그 전에 이게 여러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문제예요. 근데 좀 판례가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출제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진부한 거거든요. 너무 진부한 것이어서 아마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할 때 안 했어요. 판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게 원래 국가 땅이에요. 자, 국가 땅인데 이자가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해서 사위 판결을 받아낸 거예요. 사위 판결은 또 뭐야? 뭐 장모 판결이 있고 사위 판결은 재판부를 속여서 판결받은 거예요. 사는 속인다는 거고, 이거는 위는 거짓말한다는 거죠. 거짓말해가지고 재판장을 속여가지고 판결받은 겁니다. 사위 판결을 받았는데 원래 국가에 대한 소송은 여기가 이제 피고가 되면은 그 법무부에 검사가 국가를 대리해서 이 소송을 수행하게 돼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국가에게 법무부에 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검사가 나와서 이 사람이 이 소송을 이제 국가를 대신해서 해요. 그러면 자, 검사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요거 하면은 뭐 월급 말고 또 보수 줍니까? 이 사람 월급만 받지 따로 보수는 안 줘요. 그럼 대충 합니다. 대충 하니까 재판부를 속여도 이자는 그냥 눈도 아니 그냥 방치하는 거 그냥 모르고 그냥 귀찮으니까 또 모를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안 듭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이렇게 판결 받아낸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국가가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됐으면은 항소할 수 있는데 항소 시한 놓쳤고 나중에 또 허위 정언을 세가지고 판결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이 밝혀지면 판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도 또 재심 청구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다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거든요. 기한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한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패소 판결이 검사 그 책상 사무실 그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요. 그러면 재심할 수 있는 시한 다 놓쳐버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쪽의 소유권은 그냥 확정돼 버린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법에 정해지는 불복소단을 저 스스로 다 놓쳤는데 법에 정해진 법이 보장하는 불복소단을 지금 다 놓쳤잖아요. 놓쳤으니까 소유권이 확정된 거예요. 그냥 그죠?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확정되었으니까 이자가 사회 판결 받아가지고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확정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이행해달라는 청구가 반사회적입니까? 안 해서는 이건 어차피 국가로 갈 수도 없는 땅인데
이해됐죠? 그죠? 자, 사의 판결 받아가지고 소유권 취득했다는 것은 범죄로 취득한 거 맞죠? 범죄로 취득했지만 이쪽에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확정된 겁니다. 따라서 이행 청구한 것이 이게 반사직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그런 판례인데. 근데 자, 이 판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거예요. 반사회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이행기입니까? 아니면 법률행위 당시입니까? 법률행위 당시에 이자가 몰랐으면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그게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반사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언제다?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법률행위 당시에 몰랐으면 나중에 알아도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옆에 해설에는 뭐 주문하고 똑같은 문장을 써놓아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해설 곡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해설 곡에다가 해설 18번에 4번 해설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 반사회성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는 법률행위 당시이다. 자, 그렇게 써놓으면 왜 그 말 썼는지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 몰랐으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19번 1번에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가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빼액을 상환하더라도 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고 약정했을 때 이런 약정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원래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2배 돌려주면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미리 약정해 놓았다면 그 약정이 유효입니다. 맞죠? 그죠? 요건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 원래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해약금의 성질을 배제하는 약정이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해주는 대가로 교통비, 식비 정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때 이런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한다. 사회질서에 반해요? 안 반해요? 안 반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반한다. 이건 반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똑바로 보시고 다시 한번 똑바로 읽어보세요. 똑바로 읽어보시고 이게 그죠? 지금 허위진술 대가잖아요. 허위진술 대가면 돈 10,000원 준다 했다 하더라도 반사적이에요. 그죠? 허위진술 대가면 맞죠? 그냥 재판부에 정인으로 나와주면 그러면 뭐 돈 주겠다 했을 때 이것도는 상당성 범위 안에서는 유효입니다. 상당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무효인데 그죠? 근데 허위진술 대가는 상당성 여부를 안 따져요. 무조건 반사적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맞는 문장입니다. 3번 어때요? 부동산 중개업 관련법 소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그 수수료에 대해서 그 초과 부분에 반환 청구. 자,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미 지급한 수수료 중에서 초과 부분에 관한 반환 청구는 인정이 된다. 초과 지급한 부분 반환 청구 돼요? 안 돼요? 반환 청구 돼요? 반환 청구 됩니다. 3번은 맞는 문장. 그래서 답은 2번하고 3번입니다. 오른쪽에 3번으로 되어 있죠? 2번도 답이에요. 2번, 3번 두 개가 답입니다. 20번은 좀 쉬운 거니까 각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21번에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에서 기억에 자, 우리 불공정 법률행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나올 내용은 뻔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불공정 법률행위 그 요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급부와 그 다음에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맞습니까? 현저한 불균형. 그 다음에 또 읊어보세요. 우물거리지 말고 피해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
그 다음에 폭리자의 이용행위 맞습니까? 이용행위. 자, 이런 말은 또 늘상 나오는 말. 이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고 정신적 궁박도 포함된다. 정신적 궁박도 포함된다. 그죠? 그 다음에 궁박, 경설, 무경험. 이 무경험은 일반적인 거래 경험 부족을 말한다. 아니면 지금 문제된 특정 계약에 관한 경험 부족을 말한다. 그죠? 이거는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거래 경험이 부족하다. 그죠? 거래 경험이 부족하다. 이걸 뜻한다. 그죠? 이걸 뜻한다. 그러면 피해자한테 궁박, 경설, 무경험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까? 셋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가 이용해서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객관적 요건,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주관적 요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해야 된다. 어때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말하자면 피해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 자가 죄다 다 입증해야 된다. 맞습니까? 전부 다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면 이 계약은 피해자의 궁박 상태에서 또는 그 궁박을 폭리자가 이용한 걸로 추정한다. 이런 말로 하면 다 X입니다. 그죠? 자, 요게 증명되면 나머지 요건은 추정됩니까? 아닙니다. 요거 증명되고 요것도 증명해야 돼요. 요것도 증명해야 됩니다. 요거 증명되었다고 해서 이게 추정되진 않습니다. 맞죠? 그죠? 죄다 다 세 가지 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죄다 다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공정 범위행위는 적용 범위도 시험에 곧잘 나와요. 자, 원칙적으로 유상 쌍무계약에서 문제된다. OX. 급부 반대급부 이 말은 유상 쌍무계약에서 쓰는 말이죠. 원칙적으로 유상 쌍무계약에서 문제돼요. 그래서 무상행위, 기부, 전혀 이런 것들은 불공정성 여부를,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래요. 이거는 적용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단독행위에 대해서 이거 불공정이다 라고 판단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판례 소개 안 할게요. 지금 외우세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이거 불공정이다 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경매 말입니다. 경매. 자, 부동산을, 땅을 경락받았는데 시가보다 너무 비싸다 이러면서 불공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굳이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요. 그런데 갑에 무슨 궁박을 을이 이용해가지고 3억짜리 땅인데 1억에 매수했습니다. 1억에 매수해서 이자가 2천 넘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니까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버렸다. 따라서 을이 이걸 선의의 병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등기 받아도 소유권 취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 정도 선. 자, 그래서 기억 OX 해보세요. 자, 피해자의 궁박, 정설, 그 다음에 무경험 이런 것을 폭리자가 알았다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용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X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의 기부행위. 자, 또 이거는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귿의 궁박은 경제적 궁박만 말한다? 정신적 궁박도 포함된다. 그죠? X고 의리열의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이런 것도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있습니다. 자, 이 말 좀 기억하세요. 저 그 판례 사안 제가 따로 소개 안 할게요. 우리 뭐 기본강의 때 다 말씀드린 건데 지금은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에 22번에 불공정 법률행위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 볼게요. 계약 당사자가 위약하면 예정 공사 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그 위약금 지급 의무를 어기면 연 18% 지원 소료금을 가상키로 위약금 약정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하고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건설회사가 계약 위반하면, 이 공사 안 하면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되고, 또 그거 지체하면은 연체자 18%로 물어야 된다. 는 약정했습니다. 조금 과한 면이 있죠, 그죠? 조금 과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불공정이다라고 볼 정도로, 그 정도로 현저한 불균형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0% 정도면 그래요. 보통은 한 반수 정도는 돼야, 과반 정도는 되어야 만약 공사금액의 반을 배상금으로 낸다 이러면 그런 불공정이 될 거예요. 근데 10% 정도면 이 정도는 불공정이다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X고, 그러면 이번에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상대방의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걸 이용했을 거다라고 추정된다? 아닙니다. 그것도 피해자가 다 입증해야 됩니다. 추정 안 돼요. 그래서 틀렸고, 3번의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 이걸 판단하는 시기는 이행기입니까? 법률행위 당시입니까?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법률행위 당시에 이게 현저한 불균형이라 해야 돼요. 나중에 뭐 시가가 올라가지고 균형이 전혀 안 맞는다, 그렇다고 불균형으로 안 봐요.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그것도 X고. 4번에 대리인을 통해서 했을 때 이게 불공정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이 사람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에 있었는가,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 판단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이거 추인 못하죠. 추인 못하는데 전환은 인정된다 그랬죠. 자,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일단 나온 판례가 이 불공정 법률행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불공정 법률행위하고 또 뭐가 있죠? 저 공부 좀 했으면 바로 막 튀어나와야 되는데, 강행법규 위반행위, 강행법규 위반행위 말입니다. 이거 무효죠, 그죠? 무효인데 이 두 가지는 추인 못하죠. 추인해봐야 효율 발생 안 하죠. 근데 전환은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랬죠. 판례 내용은 나중에 소개할게요. 자, 이 두 가지는 추인은 못하지만 뭐는 가능하다? 전환은 가능하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문에 분명히 뜰 거예요, 이거는. 전환은 가능하다, 이 두 개. 답은 3개입니다. 1번, 2번, 3번 3개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좀 불평을 말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자꾸 오답을 이렇게 많이 내놓았는지. 짜증게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고마워요. 자, 23번이 쉬우니까 각자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24번. 매도인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했으나 X토지의 지분 등의 착오에 일으켜서 Y토지 이익을 매수인에게로 이전 등기를 해줬대요. 이렇게 나오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계약 대상 토지는 무슨 토지였습니까? X토지였죠?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은 X토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매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한 건데, 그런데 엉뚱하게 Y토지 이익을 을에게로 이전 등기 해줬다, 이렇게 말하지, 그죠? 이랬을 때, 자, 이러면 당사자의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한다, 맞습니까?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은 성립한 거고, 이거는 성립한 거고, 이거는 나중에 차고 다니면서 취소하겠다,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착오로 취소하겠다, 이럴 계약이 아니고 그냥 표시를 정정해주면 된다 그랬죠. 계약서에는 Y토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X토지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표시를 정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전 등기 말입니다. 요거 엉뚱한 땅 이전 등기 된 거 맞죠? 엉뚱한 땅이 이전 등기 되었으니까 저 이전 등기는 저거는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 자, 근데 을이 갑에게 X토지에 대해서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매매 목적물이니까.
그 다음에 갑 입장에서는 Y 투자가 잘못 넘어갔으니까 말소하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그죠? 뭐, 요 정도 선에서 보면 돼요. 답만 확인할게요. 4번에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틀린 것은 1번에 법률행위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 즉 계약서 문구에 그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거다. 어때요? 자, 맞습니다. 이 말은 거래계에서 요 단어가, 요런 문구가 무슨 의미로 쓰이는가, 요걸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그죠?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래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서면에 기재된 그 내용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 의사는 관계없대요. 내심 의사는 관계없고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서 당사자가 그 문구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 이걸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의사표시 해석할 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에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이사, 이걸 밝히는 거다. 어때요? 잘 모르겠으면 상식을 동원하세요. 자, 보세요. 의사표시 해석할 때 그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대요. 알았으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의사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한 번만 더. 자, 표의자가 자, 보세요. 표의자가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밖으로 표시된 것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쪽에서 이 사람의 의사를 이걸 알았대요. 인지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합치된 거죠?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말입니다. 알 수 없다면 그러면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아마 이 문구는 이런 의미로 썼을 거다 라고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걸 밝히는 거예요. 이거는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 수 없을 때 그래요. 맞죠? 그죠? 알고 있다면 그러면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당사자가 거래 관행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했다면, 자, 의사표시 이런 얘기 나오면 약정으로 보라 그랬죠? 자, 다시 당사자가 거래 관행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한 바가 기준이 된다. 이 말은 그 약정대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다시. 자, 의사표시를 계약을 해석하는데 사항이 지금 문제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항에 관한 거래 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항에 적용될 수 있는 임의 법규가 있다면 그러면 이거 해석할 때는 임의 법규에 따릅니까? 관행에 따릅니까? 관행에 따라요. 관행이 해석할 때 이 법규보다 우선해요. 근데 관행이 아무리 확고해도 이 거래 관행과 다르게 당사자가 약정했다면 이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이게 더 우선하게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자, 그냥 외우시고 법률행위 해석은 이건 사실 문제 아니고 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업시험에서 만약에 계약 해석을 잘못했다면 이건 상고 사유가 돼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다시 판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 쉬시고요.